폐쇄병동 5층의 부름. 할머니, 거긴 아무도 없어요. 딱딱딱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1. 실제 병원 괴담. 원한이 담긴 선물. 대학병원 산부인과 병동의 밤은 언제나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았다. 갓 1년 차를 넘긴 제 어머니는 선배들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서툰 손길로 분주히 움직이는 병아리 간호사에 불과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축축했다. 복도 저편, 흙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에서 가축업을 한다는 그는 곧 태어날 첫 아이와 아내를 기다리며 몇 시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죠. 그의 거친 손에는 아기에게 줄 작은 베넷 저고리가 들려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산모가 실려 들어가자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아이가 산도를 빠져나오기 직전 산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고 의료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코드가 neck, cord around the neck, 탯줄이 목에 감겼어. 집도의의 외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때부터 수술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졌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탯줄은 아기의 작은 목을 파고들었고 엄마와 아기를 잇는 생명의 끈은 죽음의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결국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고 과다출혈로 사력을 다하던 산모마저 아이의 뒤를 따랐다. 붉은 피와 침묵 그리고 절망만이 남은 수술대. 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이 현실임을 믿을 수 없었다. 생명이 탄생해야 할 곳이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그 순간 어머니는 공포와 죄책감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때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집도이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간호사, 경력도 쌓을 겸 나가서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 가장 어리고 경험 없는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도 잔인한 명령이었다. 떨리는 다리로 수술실 문을 열자 남편의 핏발선 눈이 어머니를 꿰뚫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사실을 전하자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마치 쇠사슬 같았다. 살려내라는 절규 대신 그의 입에서는 증오로 가득 찬 저주가 흘러나왔다. 내가 내 아내와 아들을 죽였어. 이 살인자야. 그 원망은 칼날이 되어 어머니의 심장을 후벼 팠다. 며칠간의 특별 연차가 주어졌다. 하지만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편치 않았다. 동료 간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 산모 남편분 좀 이상해요. 밤중에 병원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안부를 묻는데요. 언제 복귀하시냐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목소리가 너무 섬뜩해서 다들 받기 싫어할 정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복귀날, 어머니의 개인 사물함에는 아니나 다를까 낯선 흰색 스티로폼 상자가 놓여 있었다. 동료는 그 남편이 새벽같이 와서 두고 갔다며 그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 어머니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상자의 표면은 축축하고 기분 나쁘게 차가웠다. 상자를 살짝 흔들어 보자 안에서 묵직한 내용물이 쿵쿵 하고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미세하게 스며 나오는 피비린내는 어머니의 기억 속 수술실 냄새와 겹쳐졌다. 상자 위에는 구겨진 편지 한 통이 붙어 있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옹알이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떠난 우리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내 아내와 아들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려 수없이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내 작은 성의를 표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이라는 구절이 유독 날카롭게 마음에 박혔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뜯어내고 뚜껑을 열자 역한 피비린내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 안에는 남편이 키우던 가축들의 신체 일부가 피범벅이 된 채 담겨 있었다. 보지 못한 아들을 대변하듯
두 개의 커다란 소의 눈알이 허공을 향한 채 원망스럽게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알의 핏줄은 터져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경련하는 듯했다. 듣지 못한 아들을 기리듯 잘려나간 돼지의 귀들이 피웅덩이 속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한 아들의 침묵처럼 뻣뻣하게 굳은 소의 혀가 마지막 비명이라도 지르려는 듯 뒤틀려 있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아들의 고통을 그대로 재현한 잔혹하고 선명한 저주이자 결코 끝나지 않을 악몽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 후 4년 동안 메스는커녕 주사기조차 잡을 수 없었다. 지금도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판만 보면 그 피비린내와 자신을 노려보던 원망 가득한 눈알들이 떠올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보낸 것은 단순한 동물의 사체가 아니었다. 결코 잊히지 않을 영원한 트라우마였다. 2. 실제 병원 괴담 5층의 부름.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삶의 끝자락이 머무는 쓸쓸한 공간이다. 건물 5층은 폐쇄병동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게 된 후 굳게 닫힌 바리케이드 문 너머는 먼지와 정적만이 가득한 별개의 세계가 되었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밤에 5층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다들 그저 낡은 건물이 내는 소리려니 애써 무시하곤 했다. 그날 밤 나이트 근무 중이던 저는 복도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시던 김할머니가 마치 꿈속을 걷듯 유유히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손에 들린 지팡이였다. 병원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된 느티나무를 깎아 만든 듯 뒤틀리고 검붉은 빛을 띤 지팡이. 자세히 보니 평소 아프다고 하시던 오른쪽 다리가 아닌 멀쩡한 왼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뚝이고 있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어디서 나셨어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텅 빈 눈동자로 저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저기 5층 할아버지가 줬어. 이제 편히 걸을 수 있겠다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5층은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가 노망이 드셨으려니 생각하며 병실에 모셔다 드렸지만 그 공허한 눈빛과 기괴한 지팡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주무시듯 조용히 돌아가셨다. 유족들조차 출처를 모르는 그 나무 지팡이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만 할머니의 침대 옆 바닥에 검붉은 나무가루 같은 것이 아주 소량 흩뿌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 사건으로 병원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제가 오프였고 동료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서던 밤이었다. 새벽녘 최 할머니 한 분이 간호사의 옷소매를 붙잡고 5층 바리케이드 문 앞으로 이끌더랍니다. 할머니는 굳게 닫힌 문틈 그 어둠 속을 가리키며 애원하듯 속삭였다. 얘야, 저기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네. 어서 이 문 좀 열어줘. 나 데리러 왔다고 하잖아. 김할머니의 죽음이 떠오른 간호사는 겁이 덜컥 났다. 할머니, 거긴 아무도 없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그녀가 할머니를 말리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5층의 깊고 축축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딱딱딱 사라졌던 그 나무 지팡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내리찍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마치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듯 둔탁하고 규칙적인 울림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개오빠, 저기 있다니까. 겁에 질린 간호사는 결국 부장님을 호출했고 한밤중에 성인 남자 여럿이 모여 5층의 바리케이드를 열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뽀얗게 쌓인 먼지뿐 아무것도 없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복대는 오직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굳게 닫힌 문틈에서 시작되어 최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는 맨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할머니를 마중 나오기 위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교적 건강하시던 최 할머니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두 번의 죽음 이후 병원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공포는 마침내 내게로 향했다. 며칠 뒤 혼자 야간 근무를 서던 밤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서류를 정리하던 내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딱, 딱, 딱. 그 지팡이 소리였다. 소리는 분명 5층 계단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있는 4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간호스테이션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문을 열고 확인할 용기도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우리 층 복도 끝에서 멈췄다. 그리고 정적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다. 그 존재는 나를 시험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음 대상을 물색하는 것일까? 날이 밝을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밤의 병원이 두렵지 않다. 다만 그 지팡이 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올까봐 그것만이 죽을 만큼 공포스러울 뿐이다. 3. 실제 병원 괴담. 천장을 떠도는 여자 20살의 저는 겁이 없었고 돈은 더 없었다. 베비시 우츠치 스쿠터 한 대가 제 세상의 전부였죠. 그날도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후드 집업 모자를 뒤집어 쓰고 성수동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맞바람에 후드 모자가 펄럭이며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도로 위 기둥을 들이받고 나뒹굴었다. 머리가 좀 띵했지만 오토바이 흠집에 더 짜증을 내며 목적지로 향했다. 친구와 술집에 앉자마자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다.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죠. 친구는 뇌진탕 증상이라며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성화였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찾은 대학병원에서 저는 경미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뇌에 충격이 갔으니 며칠 입원하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가끔 환각이나 환청을 겪을 수도 있는데 크게 걱정 마세요. 뇌가 놀라서 그렇습니다.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다. 깊은 밤, 복도 끝 화장실은 불이 꺼져 으스스했다. 용변을 보기 위해 칸막이 안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노크가 아니었다. 아주 길고 가는 손톱 끝으로 나무 문을 파내듯 슥, 스윽, 슥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었습니다. 점점 더 빠르고 광기 어린 소리로 변해갔다. 뇌가 놀라서 그런 걸까? 의사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아래 좁은 틈으로 밖을 훔쳐보려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시야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검푸르게 멍이 들어 퉁퉁 부은 여자의 발목이었다. 본능적인 공포에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본 거지? 환각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벌컥 열었지만 어두운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뒤 퇴원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뇌출혈이 만든 끔찍한 환각이라 치부하며 잊으려 애썼다.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나 쐴 겸 복도로 나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복도 저편 위아래로 검은 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천장에 머리가 닿을 듯한 높이에서 중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목이 부러진 듯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머리카락 뒤에 숨겨진 것이 원한에 찬 눈동자라는 것을. 그녀는 마치 물에 뜬 시체처럼 부유하며 제가 있는 병실 쪽으로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제 병실을 지나쳐 며칠 전 그 소리가 났던 화장실 방향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다. 이건 환각이 아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한 현실이다. 아니, 어쩌면 내 뇌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걸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봐버린 것이 아닐까? 화장실 문틈으로 보았던 그 시퍼런 발목에 잔상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 끔찍했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저는 우연히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제가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술기운의 용기를 내어 그날 밤의 경험을 털어놓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우리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만 아는 괴담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주 가끔씩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본다고 했어. 심지어 무속인 환자 한 분은 허공에 대고 왜 저녀는 저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사람 겁주냐고 호통을 쳤대.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속삭였다. 혹시 그 여자 발목 봤어?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천만다행이다. 우리 병원 괴담에 따르면 그 여자는 병원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한 간호사 귀신인데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거나 목맬 때 사용했던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퍼런 발목을 본 사람은 절대 살아서 그 병원을 나가지 못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4년 전 화장실 문을 긁던 그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손톱 소리가 아니었다. 천장에 매달린 채 마지막 발버둥을 치던 그녀의 발끝이 닫힌 문에 닿아내던 처절하고도 섬뜩한 소리였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죽음의 문턱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던 것이다. 어쩌면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4. 실제 병원 괴담. 마취 속의 속삭임. 강남의 한 미용 관련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던 제 친구는 잘나가는 만큼이나 오만했다. 의사 다음가는 권력을 누리며 환자들을 돈으로만 봤죠. 그날 상담한 환자는 유독 까다로운 진상이었습니다. 온갖 비교와 트집을 잡으면서도 결국 수술을 예약했죠. 수술 당일 환자는 전신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시작되었고 차가운 금속성의 기계 음만이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마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듯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을 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라붙어 억눌러야 했을 정도였죠. 모든 수술이 끝나고 집도의가 나간 뒤 제 친구와 간호사들은 마지막 처치를 하며 그 환자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돈 벌기 힘드네. 상담 때부터 열받게 하더니만 실장님, 이런 병신들은 그냥 견적을 2배로 때렸어야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복실에서 의사와 제 친구를 호출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마취 중에 들었던 모든 험담과 욕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읊어댔습니다. 친구와 의료진은 잡아떼기 급급했지만 환자는 눈을 번뜩이며 진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당신들 수술실에 왜 관계없는 여자를 들입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긴 뭘 몰라. 수술 내내 저기 저 남자 간호사 옆에 딱 붙어서 그 하얀 얼굴로 귀에 대고 뭐라고 계속 속삭이던 그 여자 말이야.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모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친구를 포함해 전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남자 간호사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바로 어젯밤 그녀가 자살했다는 비극적인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마치 그 여자가 빙이라도 한 듯 아주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로 그녀의 속삭임을 재현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그 간호사 귀에 대고 계속 그랬어. 같이 가자. 오빠 혼자 가면 외롭잖아. 같이 가야지. 라고. 그 말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집요한 부름이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고 사건은 환자의 마취 중 환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남자 간호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 친구 상담실장은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고 온몸에서는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괜찮냐고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실장님, 그 여자가 어젯밤엔 제 방 천장에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그의 팔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한 듯 손톱으로 깊게 핥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친구는 그를 정신과에 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퇴근 준비를 하다가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문 밖에 와 있어요.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의 절규 너머로 전화기에서는 여자의 희미한 흐느낌과 함께 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그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
20대의 젊고 건강했던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도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눈을 감지 못한 표정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죽기 직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그 환자가 본 것은 마취 중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이승을 떠나지 못한 죽은 여자친구의 마지막 부름이자 함께 가자는 섬뜩한 약속의 이행이었던 겁니다. 5. 실제 병원 괴담. 잠겨있는 비상구 종합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제주 업무는 2시간마다 병원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타임카드를 찍는 것이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운 곳이라도 그곳에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가야만 했다. 특히 정신병동을 지나야 하는 17번째 코스는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었다. 그 복도 끝에는 굳게 잠긴 비상구가 있었는데 순찰을 돌 때마다 유독 그 문이 손잡이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끔 문에 귀를 대면 바람소리도 아닌 것이 다급하게 옷자락이 스치는 듯한 사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어느 겨울밤 응급실에서 무전이 왔다. 30분 전 뺑소니 사고로 처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신을 연간실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두꺼운 반투명 비닐에 쌓인 형체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억누르는 듯한 기묘한 저항감이 느껴졌다. 얇은 비닐 너머로 느껴지는 싸늘한 무게와 망가진 형체. 그 섬뜩한 감각은 그날 밤 내내 제 어깨를 짓눌렀다. 새벽 2시 17번째 타임카드를 찍기 위해 그 문제의 복도를 지나던 때였다. 복도 끝 잠겨있는 문을 열고 몇 발자국 들어섰을 때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복도 저편 20m쯤 앞에서 검은 소복에 머리를 산발한 한 할머니가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얼마 전 제 손으로 직접 옮겼던 바로 그 뺑소니 사고의 할머니였다. 사고로 꺾였을 것이 분명한 발목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흔들렸고 병원 복도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 대신 검붉은 피 한 개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질주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마치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직 공기를 가르는 움직임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곳은 제가 1시간 전 순찰을 돌며 모든 문이 잠겨 있음을 확인한 곳이었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공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갈 무렵 할머니의 형체는 쾅 하는 쇳소리도 없이 비상구 철문에 부딪히는가 싶더니 마치 낡은 필름이 타들어가듯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그대로 문을 통과해 사라져버렸다. 5분이었을까요? 10분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문이 열려 있어라. 내가 잘못 본 것이고 사람이라면 문을 열고 나갔을 테니. 차가운 소의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직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영원히 갇혀버린 것이라는 것을. 굳게 닫힌 문은 그녀에게 현실의 벽이자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잠겨있는 비상구를 향해 처절한 질주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순찰을 마저 돌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표를 던지고 2번 다시 그 병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잠긴 문을 향해 소리 없이 절뚝이며 달려가던 그 처절하고도 외로운 뒷모습이 떠올라 숨이 막혀오곤 합니다. 그 사락거리던 소리는 그녀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찢겨나가는 영혼의 옷자락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